중요한 변수 하나로 IPF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인 격돌. 미국 항공모함이 뭐 한국, 일본 근해까지 온다. 네. 대만 가지고 격돌하면서 중국으로부터의 뭔가의 보복이 있을 수 있구나. 탈세계화. 네. 탈세계화가 이제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네. 라는 지적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탈세계화의 상징, 예. 혹은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이 예. 근래 역사상 있었죠. 네. 그게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나올 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렸냐면, 네. 1990년에 당시 소련이죠. 네. 맥도날드가 미국 이 자본주의의 상징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본주의의 상징이 소련에 입점한다. 아. 이게 세계화의 상징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 상징이 사라지니까 저는 이름하여 그것을 세계화의 종식의 상징이다. 탈세계화의 상징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원래부터 탈세계화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화가 일어나던 기점이 있었고, 굳이 따지면 1990년 그 세계화의 상징일 때, 네. 90년부터 저는 이름하 2008년까지로 봅니다. 2008년이요. 예,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직전까지. 직전까지는 세계화가 옳은 거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다국적 기업들이 네. 공장 기지를 뭐 저쪽에다 두고, 예. 뭐 중국에다 두고, 그리고 뭐 어디는 생산 설비를 저기다 두고, 네. 이게 글로벌 밸류 체인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제품 하나 만들어지는데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여기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그렇죠. 이런 거, 수입해 폴리에스터, 오고. 이거 예. 만드는 거 수입도 있지만 적어도 원유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한 나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리도 아마 수입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네. 이런 것을 한번 유추해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제품이 글로벌 밸류 체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제품이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대 기업, 대기업들이 다국적 기업화되고 밸류 체인을 분산시키는 거. 그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 오프쇼어링, 경영 관점에서. 네. 그게 주된 경제가 소위 세계화 시대. 인건비가 싼 나라를 향해서, 네. 시장이 가까운 나라를 향해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표현으로 세계화, 경영학적 표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오프쇼어링 전략, 네. 예. 그리고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밸류 체인이 글로벌화된다. 글로벌 밸류 체인.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규명을 해본다면. 네. 특히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죠. 세계 공장으로 부상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세계화의 상징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세계 경제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미국도. 네. 그러다 보니까 자국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데 부양시키자니 제조기지가 있어야만 고용을 창출하고 경기가 선순환되는 거야. 소득도 늘고 소비가 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리쇼어링이 실제 늘었습니다. 상품 수입 비중이 그때 고점을 찍고 줄어들어요. 예. 이미부터 세계화가 꺾이고 탈세계화가 진전되고 있었는데, 이때 여러 가지 시발점이 됐던 일들이 몇 개가 있죠.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2019년에 한일무역전쟁. 아. 그때 소재부품 장비 국산화. 소부장. 그죠? 네. 소부장. 그것도 세계화를 역행시키는 일이잖아요. 우리 나라 안에서 다 하자. 네. 국산화. 네. 그죠? 첫 번째.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2017, 18, 19년 동안 있었던 미중 패권 전쟁. 그럼 중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네. 이참에 우리나라로 데려오자. 네. 리쇼어링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번 맞이하는 게 2020년에 코로나19. 이때 뭐 와이어링 하네스를 못 구한다느니 공급 차질을 겪었어요. 네. 그러면서 기업들이 뭘 느꼈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아. 우리나라에서 다 하자. 네. 이런 바람이 불었고 계기가 된 거죠. 거기에 한 가지 또 다른 계기가 이 선진국들이 다 공장을 이 인건비 싼 나라로 보냈다 보니까 정작 위생용품, 마스크, 없어. 인공호흡기 이런 것도 조달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우리 자국에서 다 하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렸는데 전쟁이 터졌고 양분된 거죠. 네. 또 러시아와 중국이 똘똘 뭉치죠. 러시아, 또 중국, 그 밖에 뭐 신흥국들, 네. 브릭스, 얘네들이 뭉치죠. 그리고 미국을 필두로 한 유럽, 한국, 일본, 뭐 호주, 뉴질랜드. 네. 이게 우방국이죠. 그러면서 이 스토리의 마지막이 종점을 찍는 게 IPF 출범이죠. 이건 대놓고 세계를 쪼개는 거예요. 이분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탈세계화를 부추기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갑자기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부터 전개되는데 이게 촉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PEF가 자유무역 협정은 아니고 아닙니다. 정치적 공동체 무슨 뭐 이해 집단을 하나 새로 만드는 약간 그런 성격 아닌가요? 맞습니다. 정치적 혹은 안보적, 예, 정치 안보, 군사적 동맹이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경제적으로 해석할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IPEF는 철저하게 반도체 동맹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네, 제가 이들 나라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반도체라는 면에서 영향력 순으로 지금 순서를 정한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반도체 밸류체인을 보면 그동안에는 미국이 다 해먹었었어요. A to G 다 해먹었었어요. 네, 설계부터. 그리고 그냥 우리가 굳이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위탁 생산 시키자 네, 하면서 파운드리 산업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는데 크게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설계, 네, 그리고 소재나 부품 장비 공급, 네, 그 다음 생산, 예. 파운드리, 예, 마지막 시험 검정. 뭐 네. 요 정도가 밸류체인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 다 밖으로 보내고 설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왔었는데 일본도 다 밖으로 보내고 소재 장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만은 위탁 생산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동맹이라는 성격이 있죠. 물론 이것도 반도체만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래 산업 동맹이에요. 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이런 영역들입니다. 네. 자율주행차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역에서 얘네들끼리 똘똘 뭉쳐버리면 나머지는 경쟁력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반도체 동맹이라는 성격, 상징적으로 네, 이런 성격이 있고 그런 면에서 뭐냐면 우리 4개 국가가 다 해먹자. 반도체 가지고 다 네, 해먹자. 네, 네. 그러니까 설계 제일 잘하는 애, 소재 장비 제일 잘하는 애, 생산 제일 잘하는 애, 메모리 1등, 파운드리 1등. 네, 이거 다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IPF는 이런 미래 산업의 공급망 관리, 네, 공급망 안정화, 우리끼리 다 주고받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아니라 IPF 밸류체인 이름하여 그런 것을 만들자 하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원자재는 정말 부족한 국가이고 네. 세계화를 해야지 무역으로 잘 먹고 사는 나라인데 세계화가 이제 점점 닫혀버리고 탈세계화가 되면 네. 우리나라가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입장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IPF 출범에 참여를 하는 것이 네, 물론 어떤 선택이든 득을 볼 게 있고 또 위기를 볼 게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IPF 출범에 왜 참여하느냐, 왜 미국 시장을 놓치는 거 아니냐, 미국 시장 25%나 되지 않느냐. 근데 IPF 참여국에 대한 수출 규모가 40%예요. 그러니까 뭐를 놓치고 뭐를 취한다 그러면 굳이 따지면 이걸 취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런데 이 IPF 출범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러분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네, 베트남은 조금 높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중에 한 8% 정도를 베트남으로 보내거든요. 거기 또 우리나라 중간재 만들러 많이 가니까. 예,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3위국이에요. 예. 베트남.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 밖에 이 IPF에 참여하는 거대 신흥개도국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그런 거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인도 같은 나라도 3%가 안 돼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그러면 지금 인도 인구만 가지고도 네, 중국을 요만큼 쫓아왔어요. 거의 그죠. 예. 지금 14억이에요, 둘 다. 예. 둘 다 14억입니다. 네, 14억 몇천만 대가 달라요. 네. 그만큼 빠르게 쫓아왔어요. 앞지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중국에 물론 거리적인 인접성이 있겠지만 25% 수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도나 그 밖에 다른 수출 대상국으로의 수출 증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떨어뜨리자는 말씀이 중국 수출 규모를 줄이자는 게 아닙니다. 네, 중국 수출 규모는 나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네, 이런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면 중국 비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잖아요. 아하. 수출 규모를 줄이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수 있으니 네, 있을 수 있죠. 몇 번 보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22년 하반기에 중요한 변수 하나로 IPF를 중심으로 한 격돌입니다. 그 격돌은 저는 대만을 두고 다투면서 일어날 것으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격돌. 약간 그거는
테일 리스크 뭐 약간 꼬리 위험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게 벌어지면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그러면 그런 것들 만약에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한국, 일본 근해까지 온다. 네. 대만 가지고 격돌을 하면서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은 그러면 중국으로부터의 뭔가의 보복이 있을 수 있구나. 왜냐면 지금 계속 경고했잖아요. 네네. 네, 경고했고 우리 요소수 사태도 있었고 네. 또 사드 사태 때도 보복이 있었고 보복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무언가의 보복을 할 거예요. 다만 그 보복이 시나리오를 여러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할 텐데 네. 중국도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반도체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한국 부품이 없으면 자국 경제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나라한테 부메랑이 될 만한 공격은 안 할 거예요.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아하.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유추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격이 요소였던 거예요. 자국 경제는 침해를 안 주고 예. 한국 너네만 한번 삐걱거림을 겪어봐라. 이런 거고 특히나 그때는 근거도 있었죠. 왜냐하면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차단하니까 우리도 요소 부족해 라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었죠. 요소 수출을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사유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자국 경제에 가장 위협을 안 줄 만한 그런 공격을 취할 텐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 니켈 같은 경우도 전량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공격 혹은 저는 예상컨대 가장 대표적인 게 문화 공격일 것 같아요. 한류 문화 공격은 할 거라고 봅니다. 일전에도 있었고 있었고 예. 그 문화 공격은 자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자국의 연예인들이 혹은 자국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커져야 되는데 자꾸 한국이 그걸 잠식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 공산당의 사상과도 안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생각해 보면 가장 뻔한 공격은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자국 경제에 좀 위협을 안 주고 어쨌든 한국 경제는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그래서 뭐 관광객을 안 보내고 또 한류 뭐 엔터테인 그런 거 이용하지 않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공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시나리오를 그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뭐 청와대 경제수석이 이제 거의 탈 중국 뭐 이런 표현 쓰고 막 그래서 좀 많이 화제가 됐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치가 중국에도 뭐 의존하지 말자 이걸 이제 또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여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일어날 가능성은 좀 높게 보신다는 건가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고위공직자분이 예. 제 채널을 너무 열심히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제가 할 일이지. 제가 말씀드릴 일이지. 그렇죠. 사실 그거는 공직자가, 학자들이나 그렇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지. 그렇죠. 그것도 청와대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이 그걸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그런 표현은 그 책임 있는 당국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아무리 뭐 전문가들이 의존도를 줄이고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 오더라도 그것을 전략적으로 기밀하게 그쵸. 펼쳐나갈 일인 거고 최대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전략이지만 수출 규모를 줄여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이걸 줄이는 게 아니라 비중을 다른 걸 줄이는 거예요. 다른 걸 늘림으로써 비중을 줄이는 것이지 중국 수출 규모를 줄이면 왜 우리한테 그 보복을 맞이합니까? 보복이나 수출 규모를 왜 줄입니까? 우리나라 수출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수출 기업의 기업들의 수출액의 25%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럼 우리나라 그 25% 수출하는 그 기업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닌 거죠. 좀 안타깝고 고위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일에 찍고 있는데 어젠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북미 지역하고 유럽 지역 수출 비중을 합치면 중국에 수출하는 것보다 비중이 훨씬 더 크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중국 비중이 더 줄여도 되는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진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북미만도 아니고 유럽만도 아니고 북미랑 유럽을 합치면 중국보다 크다 해서 이거는 도대체 무슨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기사일까? 그렇게 따지면은 남미랑 유럽이랑 또 다른 아시아 국가들 합치면 중국보다 매출 비중 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뭐지? 뭔가를 좀 만들어 가려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어서.
예, 그런 조건도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다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네네. 제가 아까 인도 수출, 우리나라의 대인도 수출 비중이 2%대예요. 네네. 그럼 그 2% 무시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인도네시아 수출 비중이 1%대인데 그 1%대 무시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네. 다 무시할 수 없는 수출이에요. 그 수출은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정책적으로는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단행하고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 좀 치사할진 몰라도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라는 모양새를 가져가야 되는 게 정책 당국인 거고요. 그렇죠. 다만 물밑으로 많은 지략가들이 어쨌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간다. 그리고 대외 다른 의존도를 좀 늘려나간다. 그런 전략을 펼쳐나갈 것이지.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인 것이지. 맞아요. 그걸 대놓고 그렇게 표현하면 우리 기업들은요. 그러면 그 중국 바이어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지죠.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국제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에너지 가격의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저를 비롯한 전제를 잠깐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연구기관. 네.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한 게 국책에서 시작을 했는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 현대경제연구원 포함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있는 제 연구기관 다 마찬가지. 네. 이 모든 기관,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국책과 민간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조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경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원유 가격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환율 전망을 하지 않아요. 우리 경제연구기관들은 보통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요. 그게 경제 전망이에요. 근데 그거 전망할 때 약간 기초 자료에서 유가라든지 환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전망할 때, 그러니까 23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몇일 거야. 이게 경제 전망이거든요. 그럼 경제 전망을 하기 위한 나름의 산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중에 그 산식에 들어갈, 그 변수에 들어갈 투입시켜야 될 인풋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데이터도 있죠. 그건 IMF 거를 써요. IMF의 전망을 전제로 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유가 전망, 환율 전망 이런 것들은 유가 전망은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의 전망치를 씁니다. 그리고 환율 전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2대 IB뱅크들의 환율 전망을 또 투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걸 전망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존하고 나머지 변수들을 상정해서 경제를 전망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전망을 잘한 게 아니라, 뭐 잘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전망을 잘한 게 아니라, EIA의 전망에 근거해서 이 긴축 시대의 국제유가 전망을 제시했다는 거죠. 오해하시더라고요, 종종. 제가 잘 찍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유에 투자하셔라 이런 말씀 드릴 때 항상 EIA,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전망치, 혹은 IEA는 OECD 산하기구입니다. 저는 여기 회의도 다녀왔습니다. 살짝 이제 밑밥 까시는 거죠? 밑밥 까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구기관 사절단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연구자들 미팅이 있어요. 제가 장관급 미팅이 아니고 OECD 연구자들, 연구자들끼리의 미팅이 있어요. 그 뭐 에게다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임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IEA나 EIA와 같은 국제기구 성격의 국제유가 전망치,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역시 이들도 수정조정합니다. 전쟁을 예상했겠습니까? 못하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 중에 지금으로선 이렇게 바라보지만, 뭐 미국의 혹은 뭐 중동과의 어떤, 혹은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의 합의를 했지만 그것을 이행 여부,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해가면서 수정 전망하는데, 지금으로서는 22년 2분기가 고점입니다. 22년 3분기, 4분기는 2분기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물론 떨어진다 하더라도 고유가인 건 유지됩니다. 저유가로 전환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물론 전쟁의 종식이라는 변수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걸 없다라고 가정하고. 혹시 고유가의 기준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뭐 배럴당 얼마 막 이렇게? 고유가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근래 경제에서 근래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19와 같은 그 일시적인 그 특정한
해에는 제외하고 네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제 유가의 추이가 있죠. 네. 이것을 이제 보통 평균해서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높으면 고유가, 낮으면 저유가. 그런데 22년 3분기, 4분기가 2분기를 피크아웃 찍고 떨어지는 걸로 전망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를 제외하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도 높다고요. 1분기 높죠? 예. 1분기 높았어요. 예. 유가가. 2분기는 더 높았어요. 네. 근데 3분기, 4분기 이거보다 떨어져요. 네. 근데 1분기보다도 높다고요. 1분기도 그동안 중에 제일 높았는데 예. 고유가 기조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나 피크아웃은 찍는다. 이렇게. 아하. 근데 이것은 물가 상승률 전망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일단 피크를 쳤다라는 거. 예, 피크를 찍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의 가격이 여러분이 물건 구매하실 때 네. 뭐 이 채소는 다릅니다. 네. 채소는 어제 가격, 오늘 가격이 다르니까. 네. 어제 오이가 1,000원이었는데 오늘 2,000원. 다시 내일은 500원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말고요. 보통의 여러분이 구매하시는 것들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 나가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가격은 안 떨어져요. 한번 올린 거는 못 내리죠. 예. 여러분 인건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임금을 내가 지금 뭐 1억 연봉자인데 9천으로 낮춰서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도 더 이상 올라갈 요인이 없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안도를 줘요.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자극한다고. 지난달 원유보다는 가격이 떨어졌네? 라고 인식하면 이제 물가 잡히겠네 라고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거든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는 연구기관들, 리서치 센터들도 네. 이 국민들 조사가 있고 전문가 조사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것만 연구하니까 이분들이 낫다는 뜻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은 뭐 쉽게 말해 저도 EIA 전망치를 계속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합리적일 수는 있잖아요. 제가 낫다는 뜻이 아니라. 네. 근데 보통 국민들에 대한 그 의지, 국민들의 어떤 기대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대 인플레이션은 국민들 대국민 조사예요. 어쩌면 감각인 거죠. 감각. 네네네. 감각이지.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정말 그게 맞다고 판단할 수 없죠. 네. 물론 그분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죠. 촉이 좋은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걸 이제 평균화하는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평균화한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앞으로 인플레이션을 또 만들어가는 걸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물가 상승률의 고점은 6, 7, 8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6이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네. 7월달 물가 상승률은 8월달에 봤기 때문에, 그죠? 네네. 9월달 물가 상승률은 10월에 봤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한 달.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자 물가 동향조사 결과가 네. 그 다음 달 화요일, 첫 번째 화요일 날 발표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엊그저께 발표돼. 지난주 화요일 날 발표된 거예요. 기억하시죠? 네. 그런 것처럼 지난달 물가 실적치를 그 다음 달에 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CPI가 내일 모레 발표되지만 예. 그 CPI를 안 받은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든 미국 물가 상승률 성적표는 8.6%는 이건 6월 달이 아닙니다. 5월 달입니다. 심지어 5월 달 물가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네네네. 6월 달 물가를 내일 모레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을 찍는 그 구간은 제 생각에는 7, 8월이라고 보는데 네. 그 7, 8월이 7, 8월이 고점을 찍고 떨어진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점은 네. 8, 9, 10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왜냐면 통계를 못 봤기 때문에 네네네. 피크를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고물가 기조는 올해 내내 가는 거예요. 그러나 피크를 찍는다 하더라도 7, 8월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네. 그 피크아웃을 찍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그 마음, 기조가 도는 시점은 8, 9월이 되겠죠. 그러면 그 변수에는 일단은 전쟁의 종식 여부는 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고 예. 만약에 전쟁이 종식되면 이게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굉장히 빨라질 수 긍정적인 있죠. 방향으로. 예, 굉장히 빨라질 수 있고요. 네. 갑자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올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너무 건데. 온탕냉탕 아닙니까? 그 온탕냉탕이 되는 거죠. 전쟁이 온탕냉탕을 만드는 변수예요. 코로나19도 온탕냉탕을 만드는 변수잖아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냐 이거죠.
제가 뭐 우리 푸틴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 푸틴 본인도 아니고 그죠? 그럼 푸틴이 하는 거죠. 그걸 누가 예상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왜 온탕낸탕이 될 수밖에 없냐면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들 경제 상식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우리들의 소비하는 460여 가지 소비 품목들을 분류합니다. 12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12가지 분류 카테고리별로 뭐 몇십 가지씩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460여 가지가 되는데 그렇죠. 그 여러 460가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등락률을 전년 동월 대비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전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했으면 다른 변수가 사라질 경우, 특히 전쟁이라는 변수가, 종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 이게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만약에 뭐 100달러 찍었던 게 50달러로 떨어진다. 뭐 평년 뭐 가격 정도보다 더 떨어진다. 만약에. 왜냐면 보세요. 우리 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미리 반영하거든요. 우리 코로나19 때도 그랬거든요. 기업들이 반영해서 이 생산 계획이나 이 어떻게 보면 공급 뭐 재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또 낮게 관리해요. 재고를 쌓아두려 하지 않아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국면에서 전쟁이 종식이 있다. 그러면 또 엄청난 또 어떻게 보면 반전의 공급망병목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수요 폭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공급이 부족했었으니까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바꿔놓는 과정에서 원유 가격이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요 원자재 가격의 급락은 일시적인 급락일지라도 이 급락은 등락률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잖아요. 50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랐을 거는 플러스 100%인데 그럼 100달러에서 50달러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00%잖아요. 이게 물가 상승률의 반영이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23년 물가 상승률이 전쟁이 만약에 22년 연중에 종식이 되면 그러면 23년 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잡힐 수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속도도 갑자기 멈추고 경기 진작에만 초점을 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종식의 시나리오를 그리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매크로, 거시경제 어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큰 흐름 한 번씩은 좀 이렇게 맥을 짚으면서 계절의 변화 정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은 저희가 다음에도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아니고 경제를 읽는 남자도 아니고 경제 읽어주는 남자. 예, 경익남. 네, 맞습니다. 그 경익남이 접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